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1차 전쟁, 2차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금과 달러의 3차 전쟁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달러를 진짜 역대급으로 풀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미국이 혼자서 원탑 국가였지만 지금은 어쨌든 구심점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유로화도 생긴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경제도 이제는 점점 양극화 내지는 다극화되고 있는 체제죠. 달러의 패권이 조금이라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달러 패권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약화되는 것도 미국인들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건 막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이 전력 상황을 좀 점검해 볼게요. 자, 일단 미국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해 볼까 하는데 미국은 전체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의 대부분은 연준이 갖고 있는데 연준 지하 24m 깊은 곳에 이 높이 2.74m 그리고 이 90톤이나 되는 철제문 이 안에 금이 6,200톤이나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90톤 철제문 이 안에다가 이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근데 500조 원이 정말 커 보이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자신 있게 금과의 전쟁을 치를 만큼 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치르려면 사실 미국이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 8,133톤 요거 한 8, 90년째 그대로예요. 미국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금의 보유량을 늘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연준 지하에 진짜 6,200톤이 있느냐? 이거 누가 의심했느냐?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못 믿겠다라는 컬럼을 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를 의심해서 야, 이 연준이 진짜 금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세거든요. 금을 갖고 있는 쪽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법안 나오기만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감히 연준한테 대들다니 말이 안 되죠, 미국에선. 자, 이렇게 어쨌든 금과의 전쟁을 치를 만큼 미국한테 충분한 자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은 진짜 얼마든지 찍어놓은 상태거든요. 사실 이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이 가장 강력했던 건 언제였냐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외환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당한 다음에 진짜 와 이건 정말 다시는 겪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돈만 벌면 이 달러를 전부 다 모아두고 미국 국채를 사는 이런 경향이 생겼죠.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그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에 진짜로 달러를 쌓아두려고 진짜 미친 듯이 서로 다 달러만 쌓아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시절에 이 달러 이거 어느 정도까지 보유했었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중에 4분의 3이 달러였습니다. 그야말로 달러의 전성 시대가 1998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5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달러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이 1,136톤의 금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최근 한 50년 동안 감안하고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진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야 이거 달러 이거 이상한데 너무 많이 찍었어. 이거 제대로 경제 돌아가겠어.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1,136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을 사들였습니다. 금값이 마침 쌌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1,600달러 할 때 특히 금값이 1트로이언스에 지금은 1,900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1,600달러밖에 안 됐어요. 1,620달러일 때 아주 집중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3차 금과 달러의 이 전쟁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사실은 저는 이 금과 달러의 전쟁에서 여전히 달러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가 뭐냐 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의 줄도산 사건입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하면 이 은행들이 도산을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산 아니면 이 돈을 헤프게 썼다든가 자산 관리 잘못했다든가 위험한 데 투자를 했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행의 개별 은행의 일탈로 보면 되니까요. 근데 그냥 얌전하게 전체 자산의 51%를 그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냥 미국 국채를 사뒀을 뿐인데 이걸로 파산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큰 충격인 거죠.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진짜 엄청난 파장을 줄 만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이 경우의 수를 볼 때 앞으로 이제 3월 23일부터 이제 연준 FOMC를 열었을 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든 빨리 금리를 끌어올려서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달러 패권을 더 공고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미국 은행들이 망하면 그것도 미국 국채 때문에 망하면 다시 달러 패권이 더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물가도 못 잡고 그다음에 달러 패권도 더 약해지면 이것도 또 달러 패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미국 은행으로서는 미국의 이제 FOMC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딜레마가 이제 3월 23일부터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연준의 경우의 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는데 정말 운 좋게 물가가 잡히는 경우입니다. 야, 이거 너무 신나는 경우죠. 첫 번째, 2059. 두 번째, 금리를 충분히 올려서 물가를 완전하게 잡는 경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물가는 뛰는데 연준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서워서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는 경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경우죠. 자, 근데 첫 번째 경우, 저는 이제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2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해도 여전히 2월의 물가 상승률이 6%입니다. 그러니 이거 물가 잡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물가라는 건요, 자생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전년도보다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이 기관차가 폭주 기관차가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는 스스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1년짜리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자들은 물가 플러스 임금 상승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야, 물가가 작년 대비 6%나 올랐다. 야, 나 그러면 임금은 적어도 9% 올려줘야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게 되고 다시 물가가 오르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여전히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1은 비토합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거의 없다. 금리를 여기서 거의 올리지 않아도 물가가 잡히는 그런 행복한 시나리오는 지금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걸 기대할 수 있다면 파월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려야 돼.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연준도 그렇게 파악을 해왔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 변수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연준이 이제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 이제 시나리오 2, 금리를 충분히 올려서 물가를 잡든지 물가는 뛰는데 금리를 더 올 수가 없든지 이거 2번하고 3번 이 두 확률이 있는 거죠. 시나리오 2번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값은 지금 약간 하향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제 한 1년 뒤쯤 이거보다 낮은 상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낮아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의 생산 단가가 최소한 1트릴리언스에 원래 재작년에 1,300달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도 이렇게 많이 됐는데 1,400달러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즉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 단가가 있는 한 이 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조정은 받겠지만 어쨌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나리오 2로 간다면. 시나리오 3번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게 정확하게 저는 1970년대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재현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는 물가를 오랫동안 잡지 못해서 금값이 무려 24배나 뛰었지만 물론 이번에 또 똑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요. 어쨌든 만약에 시나리오 3번으로 갈 경우에는 금이 어떻게 될지 금값이 여러 가지로 상방으로 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번으로 갔을 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는 냉전이 있어서 아예 갈라져 있었고 그 냉전에서 자유진영 내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페트로 달러 체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과 달러의 전쟁을 했을 때 저는 2차 전쟁보다는
지금 3차 전쟁이 결코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작년에 그렇게 많은 금을 샀던 거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에는 항상 위험을 대비해주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상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건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금 보유량이 정말 적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의 금 보유량이 8,133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3,300톤으로 한 2위 정도 되고 러시아도 2,300톤, 중국이 2,000톤이라 그러는데 이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중국은 일부러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인도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는 금 보유량이 104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38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달러를 사랑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금이 없느냐?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1년과 12년 사이에 그때 금값이 또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국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금의 대부분은 그때 샀거든요. 그때 갑자기 금 9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동안 금 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금을 이렇게 많이 사지? 저도 이제 기자 생활, 경제부 기자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살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은행이 금 구입을 딱 완료한 순간부터 금값이 폭락을 해서 금값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 불려 나올 때마다 그냥 한국은행이 이걸로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로는 한국은행이 금을 사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금 보유량이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책도 쓰고 그다음에 금 책의 챕터에 아주 중요하게 금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4년 전부터. 그리고 금과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최경의 경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거기 나와서 이제 금을 꼭 좀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상처받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한 4년 전쯤입니다. 그때 금은 1트로이언스에 1250달러 정도일 때 제가 아마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1900달러잖아요. 그때 만약에 금을 샀으면 지금 한 5, 60%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 1250달러일 때 오히려 제가 이게 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무려 그 프로그램 내내 50분짜리 프로그램 내내 금 보유가 왜 필요한지를 막 역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70% 정도 올랐죠. 그때보단. 근데 그때만 해도 댓글에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미쳤냐. 그리고 KBS 기자가 금 같은 어떤 그 투기 상품을 사라고 미친 소리를 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면서 출연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금 얘기를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되게 제가 막 투기꾼 이걸 조장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댓글은 루즈벨트가 원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즈벨트가 1933년에 대통령령을 발동하면서 금 보유를 불법화하고 금을 보유하면 1974년까지 미국에서는 감옥에 10년 동안 갈 수도 있고 벌금을 한 10억씩 때릴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루즈벨트가 만들어서 달러의 패권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금 투자라는 거 4년 전만 해도 투기꾼, 야, 좀 미쳤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러의 그 패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루즈벨트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야말로 위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되게 똑똑한 대통령이었다.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미국을 위해선. 근데 이게 미국을 위해서 그렇다는 뜻이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렇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는 달러 패권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에 대한 생각은 최근 4년 동안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투기꾼이나 하는 이상한 미친 짓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많이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출연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멋진 댓글을 다 놓으셨던데 최근에 제가 봤던 댓글 정말 저도 공감했던 건데요. 원화의 해지는 달러로 한다. 그리고 달러의 해지는 금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금 갖고 출연했더니 그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그 댓글에 굉장히 강력하게 찬성을 합니다.
원래 해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지금처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달러 패권이 막 강해질 거면 뭐 달러 자산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원화 해지가 달러로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역 수지 적자 계속 쌓이고 경상 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를 할 정도면 제가 보기엔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좋고요.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제가 공영방송 기자로 달러 사세요, 달러 사두세요라는 거 말을 잘못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나쁘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개인이 달러를 충분히 보유해두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왜 좋으냐? 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와서 막 다시 옛날 외환위기 때처럼 막 1달러에 2,000원 되고 막 그러면 개인들이 갖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다 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값이 쌀 때 개인들이 이렇게 달러를 사놨다가 시장에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 그 나라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화의 해지를 달러로, 달러의 해지는 금으로 일부 해두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 외환보유고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금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인도도 굉장히 외환보유고로는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인도는 국민들이 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중에 금값이 올라가면 인도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만으로도 진짜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금이라는 걸 갖고 투기를 하려는 진짜로 투기 목적. 야 이걸 내가 금을 사두면 금값이 엄청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해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레이 달리오는 전체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7.5%를 권장하고 있고 칼 아이칸 같은 분 이분 별명이 기업 사냥꾼이죠. 무시무시한 분인데 이분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댓글에 달려요. 아, 실물금 사러 가면 뭐 세금만 10%에 뭐 수수료가 5%다. 맞습니다. 실물금을 사면 이 실제 금값보다 15%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판매자 수수료가 보통 5%는 되기 때문에 15%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금을 사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지 차원에서 금값이 15% 언제 오릅니까? 금값은 이렇게 막 팍팍 오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5%나 비싸게 사면 이거 15% 오르는데도 잘못하면 몇 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한 금을 만약에 사둔다면 일부 포트폴리오에 넣어둔다면 KRX 금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긴 거의 세금도 없고요.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골드뱅킹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세금이 좀 있어요. 양도세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실물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금 얘기하면 댓글에 보통 야 이게 금이라는 게 최악의 상황 진짜 국가 비상사태 전쟁까지 대비하는 거라면 실물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도난 당합니다. 도난.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KRX 금시장이나 골드뱅킹처럼 세금이나 아니면 뭐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이쪽이 나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고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한다는 건 언젠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금에 대한 컨트롤을 좀 놓치는 그런 때를 대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나라가 금에 대한 통제력을 영원히 가져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찍어놓은 달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 금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위험했지.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한테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반 개인들한테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금까지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금을 사는 시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금이라는 게 원래 좀 다른 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전자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금도 가격의 등락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가격 등락이라는 게 금이라는 게 다른 뭐 주식하고 달라서 무조건 이게 상향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금값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계속 가끔씩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분산해서 뭐 금융 투자 포트폴리오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상한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정도만 위험 해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는 격변의 시대를 좀 지나는 동안 보유하는 정도
아마 격변의 시대는 레이 달리오가 맨날 10년이라 그래요. 앞으로 10년 안에 거대한 변화가 온다. 80년짜리 사이클이 지금 끝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레이 달리오의 주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약간 격변의 시대에 온 건 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한 최대 10년 정도는 아마도 일부 금값이 떨어졌을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은 담아놔서 아주 장기로 한 10년 정도 헤지 차원에서 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걸로 투기성이 아닌 헤지 차원에서는 본인과 또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